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39년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파이크빌이란 지역에는 200개의 방을 가진 해처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건물에는 그 자신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호텔의 소유자 제임스 해처가 있었죠. 그는 파이크빌 지역에서 꽤나 부유한 재력가로 거의 평생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80살이 됐고 지병으로 힘들게 투병을 하던 중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 제임스는 오래전부터 조카들에게 신신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게 될 관을 특별하게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금장 달린 그런 화려한 관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관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특수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어요. 조카들은 삼촌이 이 이생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임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관에서 깨어난 사람을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해처는 젊었을 적에 석유와 목재 사업으로 시작해서 부를 축적했고요. 이후 석탄까지 연이어 성공하면서 상당히 부유한 사업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는 1889년 옥타비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2년 후인 1891년 1월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제이콥을 얻게 되면서 가족을 형성해 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정말 성공과 부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이 집안의 첫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부모는 파이크빌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들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 옥타비아가 자식을 잃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심각한 우울증을 보였어요. 그러다 옥타비아가 고열을 호소하면서 몸져 눕게 되죠. 남편은 먼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까지 초빙을 하면서 오로지 아내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아내는 혼수 상태에 이르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891년 5월 아들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옥타비아 또한 숨을 거뒀습니다. 한순간에 아들과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죠. 그는 먼저 간 아이가 묻혀있는 파이크빌 공동묘지에 옥타비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 공동묘지에 대한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워낙 여기가 맑은 날씨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뒤덮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으슥한 분위기를 내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묘지 주변에서 하는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정체 모를 유령을 목격했다. 근데 그게 분명 여자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후에 소문이 점점 구체화돼 가는데요. 그 여자 유령이 얼마 전에 사망한 옥타비아 해처와 똑같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그녀가 병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편 제임스에게도 들어갔죠. 하지만 아내의 투병 처음부터 사망까지 옆에서 두 눈으로 다 지켜본 그는 정말 할 일 없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얘기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파이크빌에서는 더 큰 비극이 찾아와요. 이 주민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증상이 유사했어요. 처음에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했고요. 이내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사망하는 겁니다. 어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증상은 옥타비아가 보인 증상과도 유사하죠. 일부에서는 누군가 우물에 독을 타서 다 죽게 만들려는 거다라는 말도 돌았고요. 그러는 사이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혼수 상태가 됐고 눈을 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옆집 남자, 이웃집 할머니, 건너집 10살 꼬마까지 내가 늘 봐왔던 사람들이 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고 그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마을에 있는 장례식장과 묘지가 포화 상태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은 생각 끝에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죠. 당일입니다.
각 시신은 관에 한 구씩 안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안에 묻어야 할 관이 쌓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가 끝났고 드디어 파놓은 땅에다가 관을 안치시키고 흙을 덮으려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덜그덕하는 소리가 관 뚜껑 쪽에서 들렸어요. 그러더니 옅게 남아 막 쿵쿵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관을 일단 꺼냈고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는데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시신, 아니 사람이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후에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일단 가족들은 주근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너무 기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귀신의 짓이라면서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한편에서는 저 다른 관에 있는 내 가족도 아직 죽은 게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이크빌 마을 자체에 큰 충격과 혼란이 빠져있는 사이에 이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어쩌면 이들이 전염병처럼 걸린 병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라고 원인을 밝히고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같은 증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환자들 몇몇은 깨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조사가 끝나고 의사들이 결론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에? 아니 이걸 의사쌤이 말했다고 하기엔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체체파리였습니다. 체체파리는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는 흡혈성 파리를 이제 통틀어서 부른다고 해요. 집에 있는 파리보다 좀 더 크고요.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빠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나 사람이 물리면 몇 주간의 잠복기를 걸친 이후에 2단계에 걸쳐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감염 1단계에서는요. 열이 나고 근육통과 관절통, 두통까지 호소하면서 매사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증세예요. 그렇게 감염이 지속이 되었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죠. 한편 정말 또 독특한 건 심각한 성격 변화를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걷기도 힘들고 심하면 발작도 일어나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잠을 오래 자는 거라서 이걸 일명 수면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체체파리는 암수 모두 왕성하게 피를 빱니다. 그래서 호숫가나 강둑을 따라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 체체파리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는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해요. 그나마 이거에 대해 다행히 최근에는 약품도 개발되고 있긴 한데 딱히 예방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파리한테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할 뿐이죠. 파이크빌 마을에 수면병이 돌았던 건 1891년입니다.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게다가 수면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의료진과 주민들은 그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수면병 증세였고 개중에 죽은 이들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자 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주민들이 장례식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이 깨어나기만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임스의 아내 옥타비아입니다. 그녀 역시 이 체체파리에 물려서 나타난 수면병 증상과 유사했는데요. 의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옥타비아는 관에 묻힐 때까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인부 몇 명을 불러서 빨리 옥타비아 무덤으로 달려갔죠.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관을 열었는데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관 뚜껑에 보이는 수많은 스크래치 자국들. 곳곳에 이미 피가 막 말라붙어 있습니다. 시신을 보니까 옥타비아의 손 또한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대중 손톱 몇 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 또한 체체파리에 감염돼서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건데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려버렸고 제임스는 살아있는 아내를 그대로 묻어버린 겁니다. 관에서 깨어난 옥타비아가 절규했겠죠.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죠. 그 소리를 들은 몇몇 주민은 공동묘지에 유령이 있다면서 수군거리게 된 것이었고요.
한 사람이 무지로 인해 산채로 묻혀버린 이 사건. 물론 당시 의사들은 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죠. 그리고 남편도 그들을 믿었을 뿐 이건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날 이래로 평생을 내가 살아있는 아내를 묻고 죽였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옥타비아를 기리기 위해서 그 실물 크기의 대형 동상을 제작했고요. 묘비 위에 세워놓게 되죠. 아직까지도 이 동상은 남아있고요. 공동묘지에 가시면 단연코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묘지가 잘 보이는 곳에 호텔도 설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잘 모르는 이 방문객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묘지 근처에다가 호텔을 지었냐 하면서 한마디씩 해요. 하지만 제임스로서는 오직 죽은 아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들이 한 번씩 그녀의 동상을 볼 수 있게 하려고요. 그는 이후에 재혼도 하지 않았고요. 아이가 없는 상태로 7명의 조카를 모두 걷어들여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남은 생은 호텔 옆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보내면서 매일매일 아내 묘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가 80세가 되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관 안에서 열 수 있는 이 특수 장치를 달아달라라고 한 부탁은 사실상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평생의 트라우마 중 하나였던 겁니다. 죽은 이가 관에서 깨어난다는 건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지만 이 일이 한 남성에게 평생 상처로 남아버린 스토리.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의 면적은 남한의 4분의 1, 작은 국가입니다.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와 강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죠. 겨울로 접어들던 2004년 11월 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프에서 남서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키세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중년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실종자의 이름은 미트라, 64세의 여성입니다. 지역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었죠. 며칠 전 늦은 밤에 집 앞 마트에 다녀온다는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의 태도가 영 예상 밖이었어요. 수사를 원하면 돈을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그 정도로 부패한 경찰이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딸을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녀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펼쳤던 거죠.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계속 겪으면서 시간만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실종 3개월 뒤인 2005년 1월 64살의 미테라는 지역 인근 쓰레기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목졸림과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딸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고 용의자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이 경찰의 허술한 수사에 완전히 분노한 딸은 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서 공론화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죠. 시간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마을 키세보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이번 피해자는 56세의 여성 리코스카.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실종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쓰레기 봉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녀 역시 목졸림의 흔적과 함께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끔찍한 폭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여 이 상태를 보고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했지만 주변인들에 따르면 리코스카는 너무도 평소에 성실하고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었던 거죠. 이 두 건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평화로웠던 작은 마을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케도니아의 유력 일간지 소속 기자 블라도 타네스키는 이 사건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무려 지난 25년간 강력 사건만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엔 최고 언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업계에서는 신임과 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연간의 취재 경력을 가진 그가 뭔가 남다른 촉으로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놀라운 주장을 내놓죠. 2005년에 벌어진 미트라 살인 사건과 2007년 리코스타 살인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두 사건을 각기 다른 케이스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던 상황이죠. 그의 기사가 보도되자 사람들이 동요했고 또 기사 덕분에 마케도니아의 일간지 우트린스키 베니스크는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의 화살이 경찰에게 쏟아지죠. 아니 기자만도 못하냐, 조사를 왜 이따구로 하냐, 세금 다 축내고 있다 하면서 계속 수사기관이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계속 피해자만 생겨난다 하면서 사람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연쇄살인 사건이다라는 걸 감지한 이 사건이, 그러니까 마지막 리코스카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6개월 만인 2008년 5월, 이번에 세 번째 사건이 접수됩니다. 실종 사건이었는데 65세의 지바나라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종 9일 후에 그녀 역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앞서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라는 추정하에 공통점이 있다면 비교적 좀 50대에서 70대까지 중년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 이 작은 마을에는 연쇄살인범이 버젓이 선한 시민인 척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촉 좋은 기자 타네스키의 주장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타네스키는 과연 뭘 보고 이게 연쇄살인 사건이다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범행수법입니다. 일단 이 세 명의 피해자 모두 알몸으로 발견이 되었고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되죠. 주목할 만한 점은 공통점으로 세 사람이 다 전화선으로 온몸이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타네스키는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다 했고요. 시신의 상태, 사건의 정황, 특히나 범행 도구로 쓰인 전화선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합니다. 이후 그가 내놓은 기사는 마치 현장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졌죠. 그럴수록 대중들은 더욱 경찰을 비난하면서 타네스키야말로 진정한 기자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렵 마케도니아의 화제의 인물이 되는데요. 경찰 역시 뒤늦게 이 사건을 연쇄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타네스키 기사를 참고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세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흐른 2008년 6월 22일,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유력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라는 소식. 범인을 이젠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에게 범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바로 열혈 기자 블라도 타네스키였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칭송할 때 경찰만큼은 생각이 좀 달랐죠. 기사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도 적나라하고 또 사실적인 묘사까지 오히려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이 죽은 피해자들이 전화선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건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있던 사실입니다. 기자니까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만큼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수사 담당 형사와 강력대장만이 알고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범인 당사자. 타네스키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범행 시간, 장소까지
경찰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가던 경찰이 이건 도저히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죠. 그래서 타네스키를 용의자로 두고 경찰이 은밀하게 뒷조사를 진행했어요. 타네스키가 전화선을 다량으로 구매한 내역도 알게 됐고 그의 집을 수색해서 DNA 확보에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와 검사를 해봤더니 99% 일치했죠. 정말 대중의 존경을 받던 한 기자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들 모두 하나같이 타데스키는 너무도 평소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증언과는 달리 누가 봐도 범인이 뚜렷했습니다. 타네스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자면 그는 1952년 보수적이고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셨고 어머니는 병원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유독 어머니와 트러블이 잦았다고 해요.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던 타네스키는 저널리즘을 공부한 후에 기자가 되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만난 변호사 아내와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 사랑스러운 2명의 자녀까지 있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지난 2002년 그의 아버지가 자살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요. 몇 달 후에 어머니는 약을 실수로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그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네스키의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 일하던 신문사에서 해고마저 당했고 반면에 아내는 승승장구 승진을 하면서 어쩌면 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을 수도 있죠. 다행히 경력을 살려서 마케도니아의 또 다른 일간지로 이직을 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이게 돼요. 특히나 정말 특종, 소재 고갈로 힘들어하던 그는 이 마케도니아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역대급 특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타네스키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었고 심지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는 청소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건데 이 작은 마을에 그러니까 피해자 3사람 모두 그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을 정도예요. 특종을 노린 연쇄살인극,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머니를 향한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범인의 아내 베스나는 남편의 연쇄살인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물론 남편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다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남편이 이렇게 내놓은 기사에 대해서도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너무도 태연했죠. 게다가 나중에 밝혀진 건데 타네스키가 그 중년의 여성들을 살해하기 전 어머니의 친구시지 않냐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초대했고 식사 대접까지 했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피해자의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언론사에 사건을 직접 제보했다라는 걸. 소름 끼치게도 그녀가 찾아간 기자 역시 타네스키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여성의 유가족이 찾아와서 억울하니 이 죽음을 밝혀달라는 부탁. 그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월감? 일말의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타네스키는 체포되었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요. 수감 하루 만에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자살. 감방에 있던 그 물 양동이에 머리를 박은 채 발견됐다고 발표됐어요. 특종의 목을 매면서 스스로 연쇄살인마가 된 기자. 하지만 이 한 줄만으로 그의 범죄를 정의 내리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정말 잔혹한 범행 수법에다 어머니에 대한 병적인 적대심까지 고령의 여성 청소부를 노렸다라는 비열함이 글쎄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범인인데요. 타네스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여러 정황들에 대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에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영영 밝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이기 이전에 분명한 악마였다는 거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서부 몬태나주에 가시면 200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가도 끝없이 펼쳐진 초원 중간을 1136km 가로지르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죠. 때는 1989년 4월 20일, 시간은 저녁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 200번 고속도로에 차 2대가 나란히 일렬로 주행하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앞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패기 블러라는 여성이었고 옆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마을에 사는 친척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잠시 그 몬태나 하이웨이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 일부 구간은 우리나라 국도처럼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만 지나가는 좁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가 이 구간을 지나던 찰나였어요. 보니까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그런데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울수록 패기는 오묘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내서 오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어느덧 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패기 쪽으로 정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꺾어서 간신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뒤따르고 있던 차는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뒷차에 있던 사람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캐롤 하인즈라는 경찰관이었어요. 자, 그렇게 두 차가 충돌을 했죠.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운전자 캐롤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했어요. 겨우 기다시피 해서 차에서 빠져나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맞은편 차량, 그러니까 차를 들이받은 차에서도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니 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이에요. 잘 걷는 거 보니 별 부상 없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성큼성큼 이쪽으로 다가와요. 이후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캐롤을 멀뚱멀뚱 바라본다고 해야 될까? 아니, 그냥 약간 뚫어져라 보는 듯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사고를 핸들 꺾어서 모면한 패기와 그녀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캐롤한테 달려왔죠. 막 상태를 살폈고 경찰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금발 여성은 이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더니 아예 도로의 울타리 너머에서 이들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사실 목격자였던 패기는 그 여성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구경꾼처럼 너무 현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후에 이 금발머리 여성이 호련히 들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내 캄캄한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죠. 남겨져 있는 가해 차량을 조회해보니까 운전자는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37살 패트리시아 미한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사고는 가해자가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단순 뺑소니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후 수색견을 동원해서 인근 지역 수색했고 마침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여기는 사실 초원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서 새벽 3시가 되니까 1차 수색 작업은 별 소홀득 없이 그냥 종료가 되죠. 날이 밝았고 패트리샤의 사고 소식과 더불어서 이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이 현장에 와서 수색 작업을 돕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수많은 경찰 인력에다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거의 꼬박 5일 동안 수색 작업을 몰두합니다. 아니 산악용 바이크까지 동원되었고요. 나중에는 헬기까지 띄웠어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근처 초원, 인근 산에 근처 탄광까지 뒤졌거든요. 도무지 패트리샤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이 현장에서 약 482km 떨어진 보스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가족들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늦은 저녁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200번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사고 이후에 왜 초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는지도 정말 미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경찰이 이 실종 사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요. 패트리샤가 사고를 내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마침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건초 더미를 운반하는 커다란 트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트럭 안으로, 건초 더미 안으로 숨어들었고 얼마 후에 트럭이 그걸 모른 채 그냥 태워서 출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었어요. 트럭을 수색 작업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왜 그녀가 사고 직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패트리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만 지역의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일했던 목장 주인에 의하면 아주 동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좀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그녀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죠. 내가 사람을 다치겠네?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단순한 뺑소니 사고였다면 패트리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한테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녀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녀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닐까요? 이후에 패트리샤 실종 사건은 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 전역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100건 이상 쏟아졌어요. 공통적으로 목격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긴 바로 트럭 정류장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패트리샤가 특히나 트럭 기사들한테 히치하이킹을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패트리샤를 만난 기사님들에 따르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모른다고 그랬고 또 어떤 기사님들은 패트리샤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그렇게 1989년 5월입니다. 실종으로부터 약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에요. 오전 8시 40분 이때 패트리샤가 몬테나주의 한 식당에서 목격됩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패트리샤 집에서 불과 몇 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때 패트리샤를 목격한 사람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이에요. 바브 러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금발 여성이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초조한 목소리로 저 그냥 빨리 나오는 메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직원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늦어서 이렇게 서두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정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때 회사 늦으셨나봐요. 저도 평소에 아침 10분 만에 빨리 먹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패트리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전 쇼핑하러 가야 돼요. 사실 이날 이 바브가 그녀를 유독 기억에 남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문 전까지 막 음식 빨리 나오는 걸로 달라고 초조해하던 그녀가 정작 음식이 나오자 1시간 반 동안이나 이 레스토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했고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기도 했고요. 바브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금발머리 여성이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식당을 1시간 반 후에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바로 경찰에 제보를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실종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이 다른 가설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패트리샤가 어쩌면 지금 기억상실증을 겪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외상후 기억상실증, 이건 PTA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충격이 그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충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고를 겪고 약간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하지 못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벼운 증세예요. 그러다 종종 사고가 나기 한참 전의 일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패트리샤도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패트리샤의 엄마와 또 그녀가 머물던 집주인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길 실종 직전에 패트리샤가 상당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점점 말수가 없어졌고 사람들과 교류도 거부하고 자기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1989년 그날 밤 어쩌면 이 사고 자체가 그녀가 처음부터 일부러 중앙선을 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패트리샤의 가족들이 딸의 방 안에서 그녀가 미처 인화하지 않은 필름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안에 담겨있던 사진은 바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는 패트리샤였죠. 별다른 표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사진, 이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패트리샤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죠. 그리고 사고 전부터 불안했던 심리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고 나서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끈을 놔버린 거예요. 아예 내 자체를 그냥 지워버린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89년 4월 단 한 건의 교통사고로 시작이 돼서 이후 수십 년간 수색으로 이어진 패트리샤 미한 실종 미스테리.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또는 충격에 의한 어떤 후유증 때문인지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에 그녀가 적어도 100번 이상 목격이 되었고요. 그때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이런 딸의 제보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딸이 건강히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단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녀가 미국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지금쯤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단지 과거의 기억을 잊은 채 어딘가에서 혹여나 행복한 오늘을 살고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물인 어벤져스, 그중에 지난 2019년에 개봉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기에는 히어로 외에도 악당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타노스가 있었습니다. 이 타노스는 건틀렛이라는 무기가 특징인데요. 화려하게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장갑이죠. 이 장갑을 착용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냥 허구적일 것만 같은 이 황금 장갑 건틀렛이 사실 실제 모델이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역 말라가의 도시 론다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인구 35,000명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아찔한 절벽 위에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 협곡을 잇는 이 상징적인 돌다리가 있어서 유럽 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도시의 중심에 있는 라메르세드 성당에는 카톨릭이 공식 인정한 아주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청동으로 손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고 오팔과 사파이어 같은 진귀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건틀렛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건 이게 모형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청동 안에 있는 손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썩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 가톨릭의 유물로 보존되고 있는 이 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때는 1515년 3월 28일입니다. 스페인 아빌라 지역의 한 귀족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데 헤수스였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유독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뺏은 이야기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아이는 점점 성직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테레사가 1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평소 지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테레사는 시리에 빠졌고 매일 밤 이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성모님께서 제 어머니가 되어달라고요. 이런 딸이 걱정됐던 아버지는 결국 아이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에 위탁하게 되죠. 테레사는 여기서 6년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수녀 교육을 받게 되죠. 20살이 되던 해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고 가장 힘들다는 간호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말 극진히 환자들을 돌봤는데 1538년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말라리아에 걸렸고요. 어쩔 수 없이 요양차 잠시 수녀원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아주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평소처럼 기도를 하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앞에 빛이 막 쏟아지더니 그 사이로 한 소년이 나타나요. 소년이 말하길 나는 테레사의 예수다 라고 말했고요. 다시 빛 사이로 사라져버렸죠.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강력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환각과 환청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종교적으로는 이런 걸 환시라고 해요. 환시는 하늘의 계시나 영감을 받는 체험을 말하는데요. 그 후로도 테레사 수녀는 지속적으로 계속 환시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경험들을 기록해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죠. 완전히 병에서 회복한 그녀는 드디어 수도원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돌아온 수도원이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 당시에 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모두에게 개방이 되면서 세속적인 것에 좀 물들고 있었고 문란해져 가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여기서 파티를 열어서 사교 행위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테레사 수녀가 이건 개혁이 필요하다 하면서 수도원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물론 내부에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개혁이라는 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잘 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결정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때처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 환시에서 봤던 남자아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황금색의 긴 창이 들려 있었고 끝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 소년이 테레사의 심장 쪽을 향해서 이 창을 깊숙이 찔러 넣어요. 근데 이게 환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비명을 질렀다고 하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서 너무 현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죠. 그랬더니 여전히 가슴 한켠이 욱신거려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가슴에 선명한 붉은 자국,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성흔이라는 건 스티그마타라고도 불려지는데 지금까지도 연구가 활발한 어떤 초자연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심이 깊은 종교인들이 몸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생긴 상처와 비슷하다고 전해주죠. 한 예로 지난 1968년에 사망하신 이탈리아의 파드레 피오 신부는 20대 때부터 손에 성흔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망하실 때까지 약 50년간 매일 상처에서 피가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 정도면 건강상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신부님은 빈혈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셨고 대신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장갑을 끼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확인되시죠. 그는 사망하신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인 성자로 추대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종교인들 중에서 내가 성은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 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황청의 인정을 받은 건 20% 정도죠.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테레사 수녀로 돌아와서 그녀한테 성은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힘을 받아서 대대적인 수도원 개혁에 성공하게 되죠. 마침내 테레사 수녀는 32개의 수도원을 창립까지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평생을 못 마치시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1582년 10월 테레사 수녀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장례가 치러졌고 그녀의 관은 수도원 인근 지역에 안치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그녀의 무덤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무슨 냄새지? 하고 막 무덤 주위를 맴돌았죠. 냄새의 근원을 찾아봅니다. 근데 아니 무슨 식물 같은 것도 꽃도 없고 여기에는 향기가 날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러긴 냄새가 너무 강했다고 해요. 결국 이 소문은 그 가톨릭 교단에까지 알려졌고요. 교단에서 혹시 모르니 테레사 수녀의 무덤을 정밀하게 조사해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매장이 된 지 5개월 만에 그녀의 관뚜껑이 다시 열려요. 이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5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관도 낡아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신만큼은 정말 어제 사망하신 것처럼 전혀 썩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단에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요. 그리고 시신을 살펴보게 했죠. 혹시 무슨 처리가 된 게 아닌가? 방부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신일 뿐이에요. 무덤가를 맴돌던 그 향기 역시 시신에서 나고 있었죠. 자,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좀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 이건 이 스페인의 기후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여름에는 굉장히 높고 건조한 건기가 지속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우기가 이어집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그냥 굉장히 늦게 된 거일 뿐이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시신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시신이 실압 현상을 거친 뒤에 밀랍화된 거라고 주장했죠. 실압 현상이라는 건 시신의 수분과 피가 다 외부로 빠져나가서 미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은 계속 있으면서 가톨릭 교단은 차라리 시신을 부검하자라고 결정했고요. 기이한 사실이 드러나죠. 시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의 몸, 특히나 심장 역시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점은 심장에 예리한 도구로 찔린 듯한 아주 좁고 깊은 모양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었을 때 생긴 상처라면 굉장한 고통을 유발했을 만한 건데요. 근데 이 상처가 또 일반적이지 않아요. 약간 뭔가 불로 지진 듯한 꼬챙이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간 듯한? 자, 근데 이게 뭔가 기억나시죠? 이런 증거들로 종합해 봤을 때 상처는 그녀가 생전에 증언했던, 다 적어놨던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환시 속의 성흔과도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5세는 이것을 모두 승인하고 인정하고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후 가톨릭 교단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그 유해 일부를 유물로 남겨두게 돼요. 카톨릭에서는요, 그 모범이 된 성인의 어떤 유해, 혈액,
또는 사용한 물건까지도 유물로 보관을 하고 이걸 후대 보물처럼 간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테레사 수녀의 심장은 지금까지도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속에 이 가운데에 보시면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장식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팔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스러운 물건이 되겠지만 저에게는 살짝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영상 초기에 보셨던 그녀의 손, 청동으로 감싸져서 스페인에 있는 라메르세드 성당에 전시되어 있죠. 와, 근데 이 신비로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손은요, 그녀가 사망한 게 지금 1582년이에요. 그때 이래 지금까지도 썩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알려지긴 그렇게 했지만 저는 분명 그 교단 측에서 아까 심장이나 팔도 방부제 처리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무슨 처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스토리는 400년 이상 동안 그대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건 타노스의 건틀렛의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에서 재현이 됐던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토미통에서 아시겠지만요. 400년, 아니 450년간 썩지 않고 보존되고 또 다른 신체의 일부를 보존을 해서 성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 그녀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후대에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그 인간적인 발상으로 정말 카톨릭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밀랍과 방부 처리를 해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거짓 포장하는 건 아니냐라고 세속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과 기만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할 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1일 33살의 직장인 손경산 씨는 5박 6일의 꿈같은 휴가를 얻었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죠. 그녀는 홀로 떠나는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물론 여럿이 떠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가면 일정에 구애받지도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라오스, 저렴한 물가와 자연경관에 문화유산까지 가득한 곳이죠. 게다가 당시 라오스를 배경으로 한 TV 프로가 방영되면서 경산시 외에도 국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설렘을 안고 라오스에 도착한 그녀는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행 둘째 날인 5월 22일, 이날은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꽝시 폭포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꽝시 폭포는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꼽히는데 라오스 관광객들 대부분이 이곳을 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꽝시 폭포의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루아프라방 시내에서 약 40분가량 떨어진 아주 외진 숲속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툭툭이라는 라오스 현지 택시를 타거나 또는 여행사와 연계되어 있는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죠. 경산시는 다른 일정은 대부분 혼자서 소화했지만 이 꽝시폭포 방문만큼은 패키지를 선택하게 됐고 가이드를 따라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폭포로 이동합니다. 에메랄드빛 꽝시폭포에 도착한 후 개별적으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경산시 역시 인근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너무도 이국적인 광경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관광을 즐겼죠.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게 됩니다. 가이드가 인원 체크를 시작하는데 어라? 한 명이 없습니다. 바로 경산시였죠. 집결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록 모두가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상하게도 핸드폰이 꺼진 상태예요.
꽝시폭포 코스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또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금방 눈에 띄었을 겁니다. 하지만 등산로 주변의 상황이 좀 달랐죠. 코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사진처럼 험하고 빽빽한 숲길이 펼쳐져 있어서 평소에도 이 코스를 이탈해서 길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경산씨도 이 폭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식으로 길을 잃었을 확률이 있죠. 이후 가이드와 이 패키지 투어 일행들은 다 같이 폭포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경산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은 결국 현지 경찰에게 실종 신고와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죠. 그들 역시 한국인 경산씨가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외국인이 주변 산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투입돼서 폭포 인근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 역시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종으로부터 무려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5월 26일, 갑자기 경산씨의 핸드폰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꺼져 있던 핸드폰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켜졌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 당사자가 경산씨 본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오스 경찰은 일단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포착된 곳은 루앙프라방의 한 정글. 그러니까 경산씨가 사라진 이 꽝시폭포 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밀림 한가운데에서 신호가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아주 험한 지역이라서 라오스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고 그닥 알려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경찰은 경산씨의 핸드폰으로 당연히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끝끝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내 핸드폰마저 꺼져버립니다. 이후에 이 핸드폰은 2번 다시 켜지지 않았고요. 한편 한국에서 딸의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한걸음에 라오스 현지에 도착했죠. 당시 경찰들은 이 경산씨의 실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잠적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요. 가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스스로 사라졌을 리가 결코 없다. 분명 이건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산씨의 모든 짐이 그녀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잠적을 할 생각이었다면 최소한의 짐이라도 챙겨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경산씨는 회사나 가족, 주변인들과도 이렇다 할 문제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잠적? 글쎄요, 그걸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납치가 아닌 단순 실종으로 보고 정말 그녀가 길을 헤매고 있던 중이었다면 핸드폰이 잠시 켜졌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분명 필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했을 게 당연한데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핸드폰이 꺼졌다는 사실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 제3자가 그녀의 실종에 개입되었다는 것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한 줄기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한국인 경산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인 목격자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40대 라오스인 남성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한국인 여자를 본 적이 있다 하면서 경찰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그에게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했지만 경찰이 들어보니 어딘가 이상합니다. 갈수록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말도 바뀌고요. 전혀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그를 목격자가 아닌 용의자의 신분으로 체포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남성은 용의자 신분이 된 직후부터 사건과 관련해서 묵비권을 행사해버립니다. 정말 너무도 수상한 그의 태도죠. 정말 그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경산씨 실종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점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정황으로 보이는 것은 경산씨가 바로 이곳의 마약 재배자들에 의해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인데요.
지도에서 루앙프라방의 위치를 보면 여기는 태국과 미얀마, 중국의 운남성과 아주 근접한 지역입니다. 국경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루앙프라방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면서도 유명하죠. 여긴 마약 재배의 성지로도 또 한 번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마약 재배 일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납치되는 일도 종종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경산시 역시 이 마약 농장을 운영하는 어떤 현지인에 의해 납치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허위 제보를 한 남성? 그는 마약 농장 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납치해서 일꾼으로 판매하는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추정으로 본다면 바로 북한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루앙프라방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라오스 교민들은 탈북자 조직이나 혹은 북한 측과 연루되어서 실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했죠. 그 외에도 경산씨가 실종된 2017년은 라오스에서 유독 인신매매 범죄가 활기를 쳤던 때였기 때문에 경산씨 역시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홀연히 실종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맴도는 가운데 라오스 교민들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시 한국 대사관의 대처. 라오스에서는 다른 어떤 SNS보다도 페이스북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근데 경산씨가 실종됐을 당시 대사관에서는 페이스북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조차도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게시만으로 바로 그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대사관이 좀 더 신속하게 페이스북으로라도 이 한국인의 실종을 알렸더라면 어쩌면 아주 작은 단서라도 빠르게 제보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지 교민들조차 대사관의 이런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죠. 누구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현재 2021년 경산치가 사라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죠. 경산씨의 어머니 김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주기적으로 라오스를 찾았고 꽝시폭포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지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실종지 전단을 나눠주면서 하염없이 딸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실종 사건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토미 영상을 통해 손경산 씨의 실종을 함께 안타까워해 주시고 가족의 슬픔을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오스에서 사라진 그녀의 실종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47cm의 아담한 키, 앞머리가 있는 긴 머리 스타일, 소녀같이 앳된 생김새를 하고 있는 경산씨. 이제는 그녀가 37살이 되었을 텐데요.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